2023년 6월의 서울은 뜨거웠다. 한강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도심의 아스팔트는 발바닥을 지질 듯 달아올랐지만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솟아있는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은 유리 외벽으로 하늘을 빨아들이며 그 여름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다. 건물 50층 전체를 차지한 강력탐정사무소의 통유리 창문 바깥으로는 한강과 북한산이 동시에 눈에 들어왔고 실내는 1년 내내 섭씨 22도를 유지했다. 누군가는 이것이 사치라고 했지만 강혁은 항상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뜨겁거나 추우면 생각이 느려진다. 오피스 빌딩 50층의 가장 깊은 공간에 강혁의 집무실이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시절에 쓰던 묵직한 철제 책상을 그대로 들여온 것이었는데 그 위에는 씌워놓은 천 아래로 각종 자료 봉투들이 불룩하게 솟아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에는 화이트보드가 펼쳐져 있었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날 아침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전 9시 17분이었다. 강혁은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근무하며 이 나라에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몇몇 사건들의 현장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9시 17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불길하다는 것이었다.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시각은 오직 하나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밤새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날이 밝고 나서야 결심하는 사람들의 전화였다. 전화는 3번 울리다가 끊겼다. 그리고 20초 뒤에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강혁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차가웠으며 국제전화 특유의 미세한 지연이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 자체에 담긴 감정은 또렷했다. 탐정님이 강혁 씨 맞나요? 강혁 탐정입니다. 저는 한소영이에요. 배우 한소영.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배우 한소영이라는 이름은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20대의 브라운관을 주름잡고 30대의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겨 2차례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제 44이었고 16해 전에 대기업 회장의 아들 오현준과 결혼해 한국 연예계와 재계를 동시에 들썩이게 한 세기의 결혼이라 불린 그 혼인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강혁의 기억에 의하면 지금 오현준 회장과의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인물이기도 했다. 오후 2시면 됩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안도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문 바깥의 한강을 내다보았다. 여름의 강은 멀리서 보면 무척 고요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물살 속에 무수한 흐름들이 서로 부딪히고 엇갈린다는 것을 강혁은 알았다. 지금 이 전화도 그런 것이었다. 표면은 고요했지만 그 아래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이해나가 사무소의 대형 공면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2026년형 최신 인공지능 세종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우며 검색 결과들을 정렬해 나가는 중이었다. 이해나는 1998년생으로 현재 25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를 그만두고 강혁탐정사무소에 합류한 지 2년이 넘었다. 그 2년 동안 그녀는 탐정님이 도착하기 전에 항상 먼저 와 있었고 탐정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 두었다. 탐정님 전화 받으셨죠? 강혁이 집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 이해나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들었어. 한소영 씨 기본 자료 정리해뒀어요. 세종이 뽑은 거예요. 강혁은 이해나 옆 의자에 앉아 화면을 살폈다. 한소영의 이력서처럼 정연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화면에 펼쳐졌다. 한소영, 2023년 현재 만 44살, 충청남도 태안 출생. 고등학교 졸업 후 연기학원을 다니며 독학으로 배우의 길에 뛰어들었고 20대 초반에 KBC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시작해 28세에 첫 주연을 맡았다. 오현준 회장과는 2007년에 결혼했으며 슬아의 자녀는 없다. 2022년 12월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오현준 회장은 OH그룹 회장으로 자산 규모 약 8조 원. 이혼 사유는
세종시 재산 분할 불이익 조항이 포함된 혼전계약서 효력 분쟁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탐정님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해나가 화면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일주일 전에 오현준 회장이 소송 취하와 재산 분할 합의 의사를 밝혔대요. 자기 쪽 변호인을 통해서요. 그런데 한소영 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합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아니면 탐정님 의견처럼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 거겠죠.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따랐다. 사무소의 커피 머신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한 잔을 내리는데 42초가 걸렸다. 애나 씨, 오늘 오후 일정 어떻게 돼? 오전에 송태풍 박사님이랑 지난 사건 서류 정리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비워뒀어요. 예약도 이미 해뒀고요. 강혁은 커피잔을 들며 작은 소리로 웃었다. 고마워. 이해나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며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용히 집어 올렸다. 입가에 아주 짧은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오후 2시 정각에 한소영이 사무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화면 속보다 더 작았고 더 날카로웠다. 흑회색 리넨 재킷을 걸치고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린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이해나가 먼저 맞이했다. 50층에서 강혁이 한소영을 마주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의 손을 보는 것이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을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 그것이 강혁의 방식이었다. 있는 것, 반지 자국, 약지에 반지를 끼우던 흔적이 선명했다. 아직 소송 중이지만 이미 반지는 뺐다는 의미였다. 없는 것, 핸드백이 없었다. 명함 크기의 작은 파우치 하나만 들고 왔다. 기자를 피해 급히 왔거나 혹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려 했거나 어색한 것, 그녀의 눈이었다. 배우의 눈은 대개 상대를 관찰하는 법을 훈련받는다. 그런데 한소영의 눈은 지금 강혁을 보는 게 아니라 강혁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앉으시죠. 강혁이 소파를 권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펼쳐졌다. 한강이 구불구불 흘렀고 강 건너 목동과 양천이 하얗게 빛났다. 한소영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오현준을 죽이고 싶어요. 강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게 의뢰의 내용인가요? 한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비유예요. 그 남자는 나를 16년 동안 가뒀어요. 법적으로는 결혼이라고 불렀지만 저한테는 감옥이었어요. 그 남자가 죽지 않는 한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강혁이 말했다. 이혼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소영은 잠시 침묵했다. 이혼 자체는 이미 됩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에요. 혼전 계약서에 제가 불리한 조항들이 있어요. 법원은 그 계약서를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저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현준이 저에게 숨겨온 것들이 있어요. 회사 비자금, 불법 자금 운용.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의 화면을 켜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 증거를 오현준에게 제시해서 이혼 조건을 바꾸려 했나요? 네. 일주일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오현준이 합의 의사를 밝혔어요. 저는 거절했고요. 왜요? 왜냐하면 한소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제 변호사가 협박을 받았어요. 이상한 전화가 와서 제가 가진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대요. 그리고 이틀 전에 그녀가 파우치를 열었다.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이게 왔어요. 강혁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장갑을 먼저 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한소영의 차로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의 브레이크 호스가 절반쯤 잘려있는 사진이었다. 언제 받았죠? 이틀 전이요. 6월 21일. 현재 그 차는 제 소속사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그 뒤로 제가 그 차를 안 타고 있어서 아직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강혁은 봉투를 이해나에게 넘겼다. 이해나는 이미 투명한 증거 비닐봉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강혁이 물었다. 오현준 씨가 의뢰인을 해치려 한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이것뿐인가요? 한소영은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제가 가진 증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고 싶어 해요.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비자금 증거가 나오면 그 사람은 끝나거든요.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강혁은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증거는 어디에 있죠? 안전한 곳에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강혁은 그 말이 담고 있는 것들을 조용히 살폈다. 증거의 위치를 알고 싶다는 욕심이 강혁에게는 없었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있었다. 의뢰인이 탐정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는데 한소영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가 결국 말했다. 오현준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현재 서울경찰청 고위직이 있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묻지 않았다. 사건을 맡겠습니다. 먼저 그 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애나 씨가 직접 현장 감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현준 씨와 직접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소영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강혁이 대답했다.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면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한소영은 잠깐 생각했다. 만날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현준이 주최하는 만찬이 있어요. 사업상 모임인데 저도 초청받았어요. 이혼 소송 중이지만 공식 석상에서는 아직 부부 행세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요. 저는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강혁이 말했다. 가십시오. 한소영이 그를 바라보았다. 만찬에서 오현준 씨를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소파에서 등을 젖혔다. 탐정님, 이 일에서 저 살 수 있을까요? 강혁은 한소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걸 제가 보장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이애나는 한소영 소속사 지하주차장에 혼자 도착했다. 무인 승용차를 타고 왔으며 트렁크 안에는 소형 감식 장비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이애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젊은 분석화학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년간 실제 사건 증거물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강혁에게 발탁되어 탐정사무소로 옮긴 것이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는 항상 강혁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소속사 지하 2층에 문제의 차가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GHS였다. 주차된 채로 이틀째 움직이지 않았고 표면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다. 이애나는 장갑을 끼고 차 아래에 엎드렸다. 브레이크 호스를 확인하는데 40초가 걸렸다. 사진과 일치했다. 호스의 하단 연결부에서 약 8mm 길이로 날카롭게 잘려 있었다.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반쯤만 잘려 있어 처음에는 정상처럼 작동하다가 급제 동시에 완전히 파열되도록 설계된 방식이었다. 이애나는 손목에 달린 소형 카메라로 자르기 전과 후의 방향 각도를 모두 촬영했다. 절단면을 확대해서 보니 일반 공구 가위보다는 정밀 금속 절단기를 사용한 흔적이 명확했다. 누군가 이 일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었다. 공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말했다. 이애나는 절단면 근처에서 미세 금속 분말을 채취했다. 2개의 증거 튜브에 나눠 담았다. 하나는 탐정사무소의 실험실로 보낼 것이고 하나는 만약을 위한 백업이었다. 차를 일으켜 세우기 전에 이애나는 차량 하부 전체를 한 번 더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연료 탱크 근처였다. 아주 작고 납작한 검은 금속 케이스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다. 크기는 성냥갑보다 조금 작았다. GPS 추적 장치였다. 이애나는 즉시 세종에 연결했다. 손목 단말기를 통해 세종이 구동되었고 장치의 식별 코드를 스캔했다. 세종이 5초 만에 답했다. 이 장치는 특수 저전력 GPS 트래커로 민간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었다. 군용 납품 계열이었다. 이애나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 지금 제거하면 누군가가 눈치챌 수 있었다. 탐정님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탐정님, 이애나가 세종을 통해 강혁에게 연결했다. 브레이크 호스 확인됐어요. 사진이랑 일치하고 정밀 절단기 사용이에요. 추가로 연료 탱크 하단에 군납 계열 GPS 트래커도 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강혁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다. 건드리지 마. 네, 한 가지 더. 그 주차장 이틀 전부터 전후로 진입한 차량 목록 세종한테 뽑아봐. 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은 이미 소속사 측에 요청 공문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탐정사무소로 돌아온 이해나는 실험실로 향했다. 실험실에는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있었다. 43살로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으며 사무소의 모든 과학적 분석을 책임졌다. 현장 감식,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까지 그의 영역이었다. 이게 절단면 샘플이에요. 이해나가 튜브를 내밀자 송태풍이 장갑을 끼며 받았다. 조수 나정이가 분석기를 열어두었다. 얼마나 걸려요? 나정이가 샘플을 기기에 넣으며 말했다. 정밀 분석은 2시간이요. 송태풍이 현미경 아래로 시료를 올리며 말했다.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요. 그런데 뭔가 냄새가 나는 건 이해나가 말했다. GPS 추적 장치도 나왔어요. 군납 계열이에요. 송태풍이 현미경에서 눈을 들었다. 이거 큰 사건이네요. 이해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 창밖을 보았다.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은 그날도 역시 고요해 보였다. 하지만 이해나는 알고 있었다. 강의 겉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저녁 한남동 언덕 위에 세워진 OH그룹 회장 오현준의 저택은 성처럼 서 있었다. 원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어진 적상 가옥을 기반으로 2차례 대규모 리모델링을 거친 건물이었다. 담장은 높았고 조명은 어두웠으며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2번 거쳐야 했다. 강혁은 이날 만찬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택 바깥 골목 어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무인 드론을 통해 건물 주변을 관찰했다. 골목이나 담장 같은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강혁의 오랜 능력이었다. 그는 이 저택을 둘러싼 골목의 구조를 30분 안에 완전히 파악했다. 3개의 비상구 위치와 2개의 후문, 그리고 지하 주차장 진입로까지. 한소영은 만찬에 들어갔다. 그녀의 귀에는 초소형 이어폰이 있었고 이해나가 사무소에서 세종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듣고 기록했다. 만찬 참석자는 원래 14명이었다. 오현준을 포함한 재계 인사 5명, 정치인 2명, 언론인 1명, 그리고 OH그룹의 이사진 4명, 마지막으로 한소영이었다. 그런데 만찬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참석자 1명이 연락 없이 불참했다. 정치인 가운데 1명이었다. 그 자리가 빈 채로 만찬은 시작되었다. 14명 중 1명이 빠졌다. 13명. 만찬 자리에서 한소영은 오현준의 오른쪽 3번째 자리에 앉았다. 오현준은 52세였고 큰 키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였다. 얼굴은 50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젊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오래 소유해온 사람의 눈이었다. 세상이 자기 것이라는 확신을 눈으로 내보이는 사람의 눈. 오현준이 한소영에게 다가온 것은 만찬 시작 후 20분이 지났을 때였다. 잘 왔어. 그 말뿐이었다.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해나는 그 말이 나온 타이밍을 기록했다.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골라서 오현준이 접근했다.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목격자만 있는 시간을 선택했다. 한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왔는지도 알겠죠. 오현준이 포도주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 증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마. 나중에 따로 얘기해. 나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현준이 웃었다.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다. 있을 거야. 이해나는 사무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세종이 음성 파형을 분석하고 있었다. 오현준의 목소리에서 위협의 패턴은 없었다. 하지만 그 부재 자체가 오히려 이해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강혁에게 연결했다. 오현준이 위협 없이 대화했어요. 너무 여유 있어요. 뭔가 다른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강혁이 골목 어귀에서 드론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애나 씨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무엇이요? 만찬에 한소영 씨가 들어간 뒤로 저택 뒤편 골목에서 차 한 대가 주차하고 있어. 움직이지 않고 번호판 조회해봐. 이해나가 세종에게 명령했다. 번호판 이미지를 분석한 세종이 10초 만에 답했다.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탐정님, 그 차 OH그룹법인 차예요. 그런데 등록된 사용자 이름이 이상해요. 회사 내부 인물이 아니라 한소영 씨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돼 있어요.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한소영 씨 소속사 직원의 이름은 박주란, 소속사 기획팀 대리예요.
강혁은 드론의 방향을 저택 뒤편 골목으로 돌렸다. 만찬은 오후 9시에 끝났다. 한소영은 소속사 차량을 타고 떠났다. 오현주는 대문까지 배웅 나왔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라면 완벽하게 정상적인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공식 석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강혁은 그 장면을 드론으로 담았다. 뒤편 골목의 법인차는 한소영의 소속사 차량이 출발하고 2분 뒤에 저택을 떠났다. 강혁은 그 두 차량의 이동 경로를 세종에게 추적시켰다. 소속사 법인차는 소속사로 돌아갔다. 뒤편 골목의 차는 어디로 갔는가? 세종이 5분 뒤에 결과를 내놓았다. 한강 이남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강혁은 그 주소를 메모하며 눈을 감았다. 무언가 맞지 않는 그림이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는데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강혁은 오랜 세월 그 느낌에 익숙했다. 퍼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 조각이 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2023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6시 14분 강혁의 전화기가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혀가 강혁의 형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그가 이 시각에 전화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형 무슨 일이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오현준이 죽었다. 강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언제? 어제 밤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한남동 저택 서재에서 발견됐어. 뒷목에 칼을 맞았어.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혁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혀가 문제가 있어. 뭔데? 용의자가 있어. 확실한 현장 목격자까지 있고. 저택 가정부가 밤 11시 50분경에 서재 문 앞에서 한소영이 들어가는 걸 봤대. 그리고 현장에 한소영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어.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한소영의 알리바이는 경찰은 아직 못 잡고 있어. 그런데 혀가 이게 또 이상한 게 있어. 무엇이 같은 시각에 한소영이 분명히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이 있어. 강남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11시까지 지인들이랑 있었다는 거야. CCTV도 있대. 강혁은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새벽 한강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강의 윤곽이 흐릿했다. 형, 나 그 현장 들어갈 수 있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내가 해볼게. 오전 안으로 연락 줄게.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즉시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이해나는 놀랍게도 이미 깨어 있었다. 세종이 주요 뉴스를 감지해 알림을 준 것이었다. 뉴스 속보에 오현준 살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탐정님, 이미 알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한소영 씨, 어제 밤 이후 동선 세종으로 다 뽑아봐. 그리고 만찬 끝난 후 저택에서 나간 차량들 CCTV 분석도 이미 시작했어요. 강혁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았다. 사건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다. 오전 9시에 강혁은 한남동 저택 현장에 도착했다. 강민혁이 준비한 출입 허가증 덕분에 경찰 통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장 감식관들이 아직 작업 중이었다. 강혁은 서재 문 앞에서 멈추었다. 형사 시절의 습관이 발동했다. 있는 것. 서재 문 손잡이에 지문이 닦인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이었다. 방문 안쪽 바닥에 짧게 끌린 발자국이 있었다. 25이나 26 정도의 작은 사이즈였다. 책상 위에는 포도주 잔 2개가 있었다. 한 개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한 개는 절반이 남아 있었다. 없는 것. 서재에 있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없었다. 책상 오른쪽 서랍이 열려 있었고 비어 있었다. 평소에 서류를 보관하던 공간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손수건이 발견된 위치 근처에 발자국이 없었다. 어색한 것, 바로 그것이었다. 한소영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손수건 주변 바닥에 발자국이 없다.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서 걸으면서 떨어뜨렸다면 반드시 그 경로에 발자국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발자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 있었다. 손수건이 나중에 놓인 것이었다. 강혁은 뒷목 쪽을 살폈다. 사망자인 오현준이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 쪽이었다. 일격이었다. 깊고 정확하게 목 뒤에 경동맥 인근을 찔러 넣었다. 주저함이 없는 흔적이었다. 강혁은 한 가지 더 확인했다. 서재 창문이었다. 닫혀 있었다.
그러나 창문 틀 하단에 아주 미세한 흙 흔적이 있었다. 이해나에게 연락했다. 서재 창문 외부 지면 상태 지금 확인해봐. 이해나는 저택 외부에서 대기 중이었다. 2분 뒤에 연락이 왔다. 탐정님, 창문 아래 화단에 발자국 있어요. 비교적 선명해요. 등산화나 워킹화 계열이에요. 크기는 280에서 290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남자 발자국. 네. 그리고 그 바깥 담장에도 같은 계열 신발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담을 넘은 것 같아요. 강혁은 서재에서 나왔다. 복도에서 현장 지휘관을 만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박정훈 경이었다. 강혁이 강력계에 있던 시절 후배였다. 선배님 오셨어요. 수고해. 오현준 씨 가족 중 저택에 있던 사람은 박정훈이 수첩을 펼쳤다. 가정부 홍 씨 외에는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서요. 이복 남동생 오현석 씨가 있는데 어젯밤 부산에 있었다고 해요. 이복 남동생. 네, OH그룹 부회장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중이래요.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박경희 한소영 씨 지금 어디 있어? 아직 연락 못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중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택을 나왔다. 골목에서 이해나를 만났다. 이해나는 담장 외부 발자국 사진을 세종으로 전송해 분석을 요청해 두었다. 탐정님 현장에서 뭔가 나왔나요? 강혁이 걸으면서 말했다. 손수건은 나중에 놓인 거야. 그리고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어. 남자야. 이해나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한소영 씨가 범인이 아닌가요? 강혁이 말했다. 아니면 한소영 씨가 범인이 되도록 꾸며진 현장이거나. 이해나가 걸음을 멈추었다. 누군가 한소영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강혁이 차에 오르며 말했다. 그 시나리오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오전 11시에 강혁 탐정사무소에 새로운 의뢰인이 등장했다. 박주란이었다. 한소영 소속사 기획팀 대리. 어젯밤 저택 뒤 골목에 주차된 OH그룹 법인차를 타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이해나가 먼저 응대실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박주라는 30대 초반으로 단발머리에 눈이 큰 여자였다. 표면적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가락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해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탐정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강혁이 응대실에 들어왔다. 박주란 씨가 맞죠? 박주란이 눈을 치켜뜨며 강혁을 보았다. 저를 알고 계셨어요. 강혁이 의자에 앉았다. 어제 저택 뒤 골목에 계셨잖아요. 박주란의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말했다. 저 한소영 언니가 부탁해서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 감시해달라고요. 강혁이 물었다. 무엇을요? 박주란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만찬에 특이한 사람이 오면 기록해달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사진 찍어달라고. 강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뭔가 찍었나요? 박주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핸드폰을 꺼내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강혁이 그 사진을 보았다. 저택 후문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키가 컸고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시각이 밤 10시 50분으로 찍혀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이미지를 전송하며 분석 명령을 입력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박주란이 고개를 저었다. 만찬 참석자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왔어요? 경찰에 이 사진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주란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언니가 탐정님한테 먼저 보여주라고 했어요. 강혁은 잠시 멈추었다. 한소영 씨와 아직 연락이 됩니까? 박주란이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한번 통화했어요. 언니는 오현준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찾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탐정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강혁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해나 씨 그 사진 세종으로 신원 분석 계속 돌려. 그리고 박주란 씨. 네, 어젯밤 거기서 뭘 더 봤어요. 숨긴 게 있어요. 박주란이 굳어졌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손 안 떨리는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 오지 않아요. 박주란이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올렸다. 저도 봤어요. 밤 12시 5분쯤에 그 남자가 후문으로 나오는 걸요.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사라졌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방향이 어디였어요? 뒤편 골목에서 한강 쪽이에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골목을 타고 한강 쪽으로 빠지는 루트. 그것은 강혁이 드론으로 미리 파악해 두었던 경로 중 하나였다. 세종의 분석은 오후 1시에 나왔다. 저택 후문에 나타난 남자의 신원을 완전히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다. 모자와 의류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보행 패턴과 체형 비율 분석을 통해 후보군을 좁혔다. 키 280에서 284 추정, 어깨 비율 상위 2%, 보행 패턴에서 오른발에 경미한 부하 편차가 있음. 이는 과거하지 부상 또는 특수훈련 이력과 관련됨. 이에나가 그 결과를 강혁에게 가져왔다. 탐정님 특수훈련 이력이면 군인이나 경호원 계열이에요. 강혁이 결과물을 보았다. 오현준 경호팀이 있었어요. OH그룹 경호팀 5명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그중에 이 체형에 맞는 사람 있어. 이에나가 세종을 통해 OH그룹 경호팀 명단을 조회했다. 5초 후 2명이 해당 범위 안에 들어요. 이재혁과 남기호예요. 강혁이 말했다. 현재 거쳐 확인해봐. 이재혁 현재 위치는 OH그룹 본사예요. 출근 기록 있고요. 남기호는 이에나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남기호는 그룹에 2주 전부터 출근 기록이 없어요. 병가예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구로구 아파트 주소. 어젯밤 뒤편 골목차가 갔던데 이에나가 세종에 입력했다. 3초 후 구로구 개봉동 아무개 아파트 23동 821호 임차인 남기호예요.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나가자. 개봉동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다. 도어락의 전자기록을 세종이 원격 분석했다. 마지막 개폐 시각은 오전 2시 43분. 이후 진입 없음. 이에나가 아파트 복도 끝 소화전 함 뒤편을 보았다. 무언가가 끼어 있었다. 검은 점퍼 소매 끝 조각이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소리를 낮춰 불렀다. 강혁이 다가왔다. 소매 끝 조각을 눈으로 확인했다. 박주란이 찍은 사진 속 남자가 입고 있던 점퍼와 같은 계열이었다. 증거 봉투에 담아. 이미 하고 있어요. 강혁은 아파트 주변을 훑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 방향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이동한 흔적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남기호가 달아났어.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남기호가 오현준을 죽인 건가요? 강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게 가장 단순한 답인데 나는 단순한 사건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 이에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강혁이 비상구 쪽을 보며 말했다. 남기호가 범인이라면 왜 한소영의 손수건이 거기 있었을까? 경호팀 직원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 이에나가 잠시 생각했다. 그럼 손수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놓은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남기호가 오현준을 죽인 다음에 현장에 들어와서 한소영의 손수건을 놓고 나갔어. 2번의 침입이 있었어. 이에나의 눈이 커졌다. 그러면 오현준을 죽인 사람과 한소영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강혁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아니면 남기호가 처음부터 그 계획의 일부였거나. 강혁은 이날 오후 한소영과 연락이 닿았다. 한소영은 강남구 압구정의 지인 집에 머물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강혁이 한소영에게 직접 전화했다. 의뢰인님이 오현준 씨한테 제시하려 했던 비자금 증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화 저편에서 한소영의 목소리가 굳었다. 서울 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 금고에 있어요. 제 담당 변호사만 알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당장 그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증거가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강혁이 말했다. 오현준은 죽었지만 그 증거를 없애려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화기 저편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한소영이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동안 강혁은 기다렸다. 3분 뒤 한소영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낮고 차가웠다. 없어요. 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대요. 강혁은 눈을 감았다. 언제 비워진 건지 알 수 있어요. 한소영이 변호사에게 다시 물었다가 돌아왔다.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래요. 오현준이 사망한 것이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그 직후 누군가 증거를 가져갔다. 강혁이 말했다. 그 법무사 사무실 주소 알려주세요. 강혁과 이해나는 40분 뒤에 그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서초구 서초동의 작은 빌딩이었다.
금고가 있는 공간은 2층이었다. 금고 자체에는 외부 파손 흔적이 없었다. 비밀번호로 열었다는 의미였다. 이에나가 금고 주변 공기를 채취하고 표면을 검사했다. 탐정님 지문이 지워져 있어요. 완전히 닦인 게 아니라 장갑을 낀 사람이 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고 내부 바닥에 아주 미세한 향이 남아 있어요. 어떤 향? 이에나가 세종의 후각 분석 모듈을 가동했다. 유황 계열 화장품 성분이에요. 특정 브랜드 향수에서 주로 나와요.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이에요. 강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이에나 씨 박주란이 오늘 아침 우리 사무소에 왔을 때 향수 뿌리고 있었어. 이에나의 눈이 천천히 강혁을 향했다. 네,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탐정님 그게, 강혁이 말했다. 같은 향이야. 이에나가 세종에게 분석 결과 비교 명령을 입력했다. 강혁 탐정사무소 응대실 공기 샘플은 이미 세종이 자동 기록하고 있었다. 두 샘플의 성분 비교가 이루어졌다. 2분 뒤 세종의 화면에 비교 결과가 떴다. 일치율 94%, 동일 제품으로 추정. 강혁이 말했다. 박주란을 다시 만나야 해. 그날 저녁 오후 6시, 박주란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속사에 전화했더니 오전에 반차를 냈다고 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이에나가 세종을 통해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핸드폰 전원이 꺼진 상태여서 마지막 신호 위치만 나왔다. 마포구 망원동이었다. 강혁이 망원동으로 향했다. 이에나는 사무소에 남아 세종을 통해 인근 CCTV를 분석했다. 탐정님 오후 2시 40분에 망원동 한강공원 쪽 CCTV에 박주란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찍혔어요. 혼자예요. 강혁이 차를 몰았다. 망원 한강공원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기 시작했다. 공원 입구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2분쯤 걸었을 때 강혁은 멈추었다. 벤치 아래에 핸드폰이 떨어져 있었다. 박주란의 것이었다. 강혁이 주변을 살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쌍이었다. 없는 것. 벤치 주변에 박주란이 없었다. 어색한 것. 발자국 한 쌍은 벤치 쪽으로 향했고 다른 한 쌍은 더 큰 사이즈로 강가 쪽을 향해 있었다. 강혁이 강가로 내려갔다. 50m쯤 떨어진 갈대숲 바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박주란이었다. 강혁이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다. 목에 압박 흔적이 있었고 손에 뭔가를 쥐려다 놓은 것처럼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다. 강혁이 즉시 연락했다. 이에나 씨 구급차 불러. 망원 한강공원 갈대숲 남쪽 50m. 알았어요, 탐정님. 지금 바로요. 강혁이 박주란의 손을 펼쳐보았다. 손바닥 안에 구겨진 종이 조각이 있었다. 펼쳐보았다. 숫자였다. 020-345-8726이 전화번호였다. 강혁은 그 번호를 세종으로 조회했다. 세종이 20초 만에 답했다. 결과 없음. 등록되지 않은 번호. 선불 유심 추정. 강혁은 그 종이를 증거봉투에 담았다. 박주란 곁에 쪼그려 앉아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누가 이 사람을 공격했는가? 남기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번호를 손에 쥐고 있었는가? 그날 밤 10시, 강민혁이 탐정사무소에 찾아왔다. 형이 직접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형. 강민혁은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OH그룹 본사에 압수수색 들어갔어. 강혁이 눈썹을 올렸다. 비자금 증거가 없어진 건 알고 있었는데 강민혁이 말했다. 다른 경로로 잡았어. 오현준이 죽기 직전에 내부 고발자 한 명이 검찰에 자료를 넘겼거든. 강혁이 말했다. 내부 고발자가 누구야? 강민혁이 잠시 강혁을 보았다. 이복 남동생 오현석이야. 강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에나가 세종의 화면을 조작하다가 멈추었다. 그녀도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오현석이 오현준을 검찰에 팔았어. 그것도 형이 죽기 전날에.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타이밍이 지나치게 절묘하지. 형이 죽고 자기가 그룹을 승계하면서 형의 비자금 의혹을 스스로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는 명분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야. 강혁이 말했다. 그러면 오현석이 오현준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 강민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경찰은 아직 한소영에 집중하고 있어. 손수건이 결정적이거든. 강혁이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마커를 들었다.
오현준 사망, 남기호 현장장 침입 흔적, 한소영 손수건 나중에 노임, 증거 도난, 박주란 공격, 오연석 내부 고발, 선불 유심 전화번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에 꿰 수 있는가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박주란이 금고에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박주란이 오현석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강혁이 마커를 내렸다. 그거야. 박주란이 한소영 곁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오현석에게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그러면 박주란이 한소영의 증거 위치를 오현석에게 알려줬고 오현석이 가져간 거야.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형, 박주란이 오늘 공격을 받았어. 갈대숲에서 살아있어. 범인이 자기 편을 공격했다는 것은 박주란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박주란이 이탈하려 했다는 거야. 강민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양심이 생겼거나 두려워졌거나 강혁이 화이트보드를 보았다. 박주란이 들고 있던 전화번호, 그게 오현석의 연락처일 가능성이 있어. 다음 날 오전 이해나는 세종에게 지난 일주일간 서울 시내 선불 유심 개통 기록과 한남동 저택 반경 5km 내 기지국 접속 기록을 비교 분석하도록 했다. 세종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42분이 걸렸다. 탐정님, 이해나가 강혁을 불렀다. 그 선불 번호가 사용된 기지국이 나왔어요. 한남동 저택 인근 기지국이에요. 마지막 접속 시각이 6월 24일 밤 11시 20분이에요. 만찬 당일 밤이었다. 오현준이 사망하기 불과 30분 전 강혁이 말했다. 그 번호로 걸려간 통화 상대방 이해나가 세종에게 입력했다. 두 통이 나와요. 한 통은 박주란 번호, 한 통은 다른 번호인데 이것도 선불 유심이에요. 두 번째 번호 추적하면 세종이 다시 돌렸다. 2분 뒤 두 번째 번호는 OH그룹 임원진 가운데 한 명이 사용하는 번호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지국에서 교차 접속됐어요. 강혁이 말했다. 임원 이름은 이해나가 화면을 확인했다. 오현석이에요. 그날 오후 강혁은 송태풍 박사를 만났다. 절단면 금속 분말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박사님 결과가 송태풍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흥미로워요. 절단면에서 검출된 금속 분말의 성분이 일반 시중 공구와 달라요. 특수 합금이에요. 군납 계열에서 쓰는 절단 도구 성분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GPS 트래커도 군납 계열이었잖아요.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루트를 통해 조달된 물건들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OH그룹이 군수 방위산업 쪽에 자회사가 있어.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입력했다. OH그룹 계열사 가운데 방위산업 관련 법인이 2개 있어요. 그런데 탐정님, 두 법인 모두 현재는 오현석이 대표예요. 강혁이 눈을 감았다가 뜨었다. 퍼즐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 6월 27일 오전 한소영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그녀의 알리바이는 확인되었다. 밤 11시까지 강남 레스토랑에 있었다는 증언과 CCTV 영상이 모두 일치했다. 하지만 자정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 강혁은 경찰서 밖에서 기다렸다. 오후 2시에 한소영이 나왔다. 변호사 옆에서 걸음을 맞추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강혁이 다가가자 한소영이 말했다. 경찰이 저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한소영이 강혁을 보았다. 탐정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강혁이 말했다. 의뢰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한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현석을 알아요. 한소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아요. 오현준의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 이상은요? 한소영이 입을 다물었다. 강혁이 조용히 기다렸다. 한소영이 말했다. 오현석이 저한테 접근한 적이 있어요. 이혼 소송 시작하고 나서 3개월쯤 됐을 때요. 어떤 내용으로 자기가 형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제가 이혼해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오현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형 주변에서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눈빛이 있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오현석이 박주란에게 접근했을 겁니다. 한소영의 눈이 커졌다. 주란이가요. 그 아이가 오현석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법무사 금고의 증거를 가져간 것도 박주란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제 공격을 받았어요. 한소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왜 공격을 받은 건가요? 강혁이 말했다. 오현석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박주란이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요. 오후 늦게 박주란이 의식을 회복했다. 이해나가 병원에 먼저 갔다. 강혁은 이해나의 보고를 받았다. 탐정님, 박주란 씨 깨어났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해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주란 씨가 경찰에 다 말하겠다고 해요. 오현석에 대해서요. 강혁이 말했다. 강민혁 형한테 먼저 연락해. 이미 했어요, 탐정님. 강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저녁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 사건의 윤곽이 거의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혁은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 오현준을 직접 죽인 사람이 남기호인가 오현석인가, 그리고 남기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종이 남기호의 얼굴을 서울 전역 CCTV에서 추적하고 있었다. 48시간 분량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일반 컴퓨터로는 사흘이 걸릴 작업을 세종은 16시간 만에 끝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이해나가 강혁을 불렀다. 탐정님, 남기호가 6월 25일 오전 5시 53분에 서울역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전 6시 15분 무궁화호 기차를 탔어요. 목적지는. 이해나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부산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부산에서 오현석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해나가 눈을 들었다. 아닌 것 같아요, 탐정님. 세종이 추가로 찾은 게 있어요. 남기호가 부산역에서 내린 뒤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가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원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요양원. 이해나가 말했다. 그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명단 세종이 공개 기록 범위 내에서 조회했는데요. 남기호 모친이 거기 입원해 있어요. 5년째요. 강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말했다. 남기호가 달아난 게 아니야. 어머니한테 간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지나쳤다. 범죄학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인간을 보는 눈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직접 가야 해. 부산 기장군 요양원에는 다음날 낮에 도착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의 무인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이해나가 운전을 맡았다. 기아 EV9을 탔는데 이해나의 운전 솜씨는 막히는 고속도로에서도 막힘이 없었다. 요양원 정원 벤치에 남기호가 앉아 있었다. 280cm가 넘는 거구였다.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2주째 면도를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옆에 노인이 누운 휠체어가 있었다. 강혁이 다가갔다. 남기호 씨. 남기호가 고개를 들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강혁을 보고 잠시 눈을 맞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올 줄 알았어요. 강혁이 그 옆 벤치에 앉았다. 이해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남기호가 말했다. 내가 거기 간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강혁이 말했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남기호가 잠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오현석 부회장이 저한테 의뢰했어요. 그날 밤 저택 서재에 있는 서랍 안 서류를 가져오라고. 서랍 비밀번호도 알려줬어요. 그거만 가져오면 어머니 요양원 비용 2년치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강혁이 물었다. 서류를 가져갔나요? 남기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오현준 씨는 그때 이미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고요. 저는 그냥 서랍에서 서류만 꺼내서 나왔어요. 오현준 씨는 저를 보더니 오현석이 보냈냐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뭔가 체념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간 후에 오현준 씨가 죽었어요. 남기호가 눈을 감았다. 알아요. 뉴스 봤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나간 뒤에 누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남기호가 말했다. 내가 담을 넘어 나올 때 저택 후문 쪽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헤드라이트를 끄고 있었어요. 차 번호나 특징은. 남기호가 잠시 생각했다. 흰색 소형 세단이었어요. 번호판은 못 봤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이해나가 멀리서 강혁과 눈을 마주쳤다. 강혁이 물었다. 오현석이 서재에서 가져오라고 한 서류가 뭔지 알아요. 남기호가 고개를 저었다. 봉투에 담겨 있어서 몰라요. 그대로 오현석한테 전달했어요.
강혁은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남기호 씨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살인 현장 목격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진 신고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남기호가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오현석한테 당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이용당한 거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현석은 지금 당신을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손수건을 현장에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소영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거예요. 남기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면 진짜 범인이, 강혁이 말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물었다. 탐정님 여자 운전자, 누구라고 생각해요? 강혁이 말했다. 박주란이 공격받기 전에 세종이 망원동 CCTV에서 찍은 영상, 그 안에 혼자 있었다고 했잖아.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따라오는 차가 있었어. 세종한테 그 장면을 다시 분석시켜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연결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무선으로 세종이 돌아갔다. 2분 뒤 탐정님 망원동 CCTV 2번 화면 확인했어요. 박주란 200m 뒤에 흰색 소형 세단이 따라오고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번호판 조회됩니다. 서희 25985. 임차인은 이해나가 잠시 멈추었다. H1 엔터테인먼트 명의예요. OH그룹 계열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 회사 소속 직원 중 흰색 소형 세단을 배차받는 인물이 이해나가 빠르게 입력했다. 3명이에요. 그런데 탐정님 그 중에 한 명이 이해나가 고개를 들어 강혁을 보았다. 오현석 부회장의 비서예요. 이름은 이하연. 강혁은 이하연을 오현석보다 먼저 만나고 싶었다. 이하연을 직접 추적하기 전에 강혁은 세종에게 이하연의 이동 경로 전체를 지난 일주일 단위로 분석시켰다. 이틀치 분석이 나오는데 6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를 본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낮았다. 이하연이 6월 24일 밤 오현준 저택 인근을 지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탐정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이해나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하연이 오현석을 만난 횟수가 업무상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들이 모두 사무실 밖이에요. 호텔 로비 카페 공원이에요. 그리고 세종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만남은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강혁이 말했다. 업무 관계가 아니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탐정님 이거 봐요. 이해나가 다른 화면을 열었다. 이하연의 금융 기록이었다. 세종이 공개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취합한 것이었다. 2년 전부터 이하연의 개인 통장에 정기적으로 금액이 들어오고 있어요. 출처는 빈 법인이에요. 유령 회사예요. 그런데 그 유령 회사의 법인 대표 이름이 이해나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오현석이에요. 강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오현준이 살해될 당시 남기호가 서재에서 나갔어. 그때 오현준은 살아있었어. 그 이후에 이하연이 들어갔어. 이하연이 오현준을 죽였어. 이해나가 말했다. 오현석의 지시로요. 강혁이 말했다. 그렇지. 오현준이 한소영의 증거를 통해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자 오현석이 먼저 형을 제거했어. 동시에 비자금 자료를 서재에서 남기호를 통해 회수하고 검찰에 자진 신고라는 형식을 빌려 자기 손을 깨끗하게 만들었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한소영 손수건을 현장에 놓은 것도 이하연이 한 일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소영이 오현준의 비자금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현석이 박주란을 통해 알았어. 한소영이 그 증거를 활용하기 전에 오현준을 먼저 제거하고 한소영을 범인으로 만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오현준의 죽음과 증거의 소멸. 이해나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박주란이 오현석의 등을 돌리려 하자 이하연을 통해 공격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오현석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설계했어.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이하연과 남기호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거야. 이튿날 오전, 강혁은 강민혁에게 모든 분석 결과를 넘겼다. 혁아, 이게 다 사실이면 강민혁이 서류를 훑으며 말했다. 오현석이 끝이야. 강혁이 말했다. 이하연의 차량 블랙박스 확보해봐. 그리고 이하연 핸드폰에서 오현석과의 통화 기록 압수하면 나와.
오현석이 이하연에게 보낸 이체 기록도 있어. 강민혁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혀가 남기호 신병 확보도 해야 해. 강혁이 말했다. 남기호한테 연락해 두었어. 자진출도 할 거야.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소영 씨 이걸로 혐의 벗을 수 있겠어. 강혁이 말했다. 그것보다 오현석을 잡아야 끝이야, 형. 강민혁이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게. 이하연도 같이 잡아. 오전 11시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사무소 실험실에서 마지막 분석 결과를 기다렸다. 송태풍 박사가 이하연의 차량 바닥 매트에서 채취한 흙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 샘플은 강민혁이 압수수색 직전에 확보해 준 것이었다. 송태풍이 결과를 들고 나왔다. 한남동 저택 정원 흙 성분이랑 일치해요. 동일 지역 토양이에요. 그리고 이거 나정이가 다른 슬라이드를 내밀었다. 이하연 차량 조수석에서 채취한 미세 섬유예요. 오현준의 셔츠 소재와 동일한 직물 성분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오현준의 피가 이하연의 옷이나 신발에 묻었다가 차로 옮겨진 거예요.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였다. 섬유 채취 위치가 조수석이에요.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봉투에 담았다가 그 봉투를 조수석에 뒀을 가능성이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충분해. 이해나가 세종에게 최종 분석 보고서를 생성하도록 입력했다. 세종은 20분 만에 42페이지짜리 증거 정리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날 오후 2시 검찰청 수사관들이 오현석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이하연의 아파트에 동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다. 오현석은 사무실에 있었다. 이하연은 아파트에서 가방을 싸다가 수사관들과 마주쳤다. 강혁은 그 장면을 강민혁을 통해 전달받았다. 사무소 통유리 창밖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형의 전화를 받았다. 혀가 이하연이 자백했어. 처음에는 버티더니 휴대폰 포렌식 중간 결과 나오자마자 무너졌어. 강혁이 말했다. 오현석은 모든 걸 이하연의 독단이라고 하고 있어. 하지만 이체 기록이랑 통화 내역이 나왔으니까 오늘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강혁이 말했다. 형 고생했어. 강민혁이 잠시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혀가, 네가 고생한 거지. 나는 영장장 찍은 것밖에 없어. 강혁이 말했다. 그 도장이 제일 중요해. 전화를 끊고 강혁은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탐정님, 강혁이 돌아보았다. 이해나가 커피를 내밀었다. 받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한소영 씨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강혁이 창밖을 다시 보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그래. 이해나가 물었다. 법적으로가 아닌 건요. 강혁이 잠시 커피를 마셨다. 16해를 잃은 사람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게 기쁘기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건 해결로 채워지지 않아. 이해나가 커피를 2손으로 쥐며 강혁 옆에 서서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오후 햇빛을 받아 천천히 흘렀다. 탐정님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니까 저도 이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은 그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가 시선을 돌렸다. 가치가 있는 일이야. 6월 29일 한소영에 대한 혐의는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검찰은 오현석을 살인교사 및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하연은 살인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남기호는 자진 출두하여 주거 침입 및 증거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 의견이 붙었다. 박주라는 병원에서 회복하여 오현석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탈취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 자진 신고와 협조를 조건으로 선처를 받기로 했다. 그날 오후 한소영이 탐정사무소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50층 통유리 창문 앞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다가 그녀가 말했다. 탐정님 이제 어떻게 사나요? 강혁이 말했다.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한소영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강력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피해자의 삶이 단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대부분은요. 한소영이 작게 웃었다. 탐정님이 많이 봐 오셨군요.
강혁이 말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소영은 봉투를 내밀었다. 의뢰비예요. 강혁이 받았다. 이해나가 옆에서 영수증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한소영이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돌아보았다. 다음에 또 찾아와도 되나요? 강혁이 말했다. 사무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50층에는 강혁과 이해나만 남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다음 사건은 언제 와요? 강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언제든 와. 이해나가 모니터를 열었다. 세종의 화면에 이미 새로운 의뢰 메일이 와 있었다. 이해나가 그 제목을 읽으며 눈썹을 올렸다. 탐정님 이번 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혁이 커피를 들었다. 언제 쉬운 적 있었어. 이해나가 눈을 들어 강혁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웃었다. 창밖에서 한강은 조용히 흘렀다. 서울의 6월이 저물어가고 있었다.